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빈틈없이 시장을 움직이는 월가의 뷰와 뉴스를 짚어드리는 빛난새 특파원입니다. 최근 빈틈없이를 통해서 이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 특히 이제 주식 시장을 신경 쓰지 않는다, 침체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강경 일변도의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큰 그림이 대체 뭘까?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한 의도를 좀 그래도 알아야 향후 방향을 우리가 나름대로 예상이라도 해보고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전에 이제 빈틈없이에서도 짚어본 내용, 이제 트럼프의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전에 말씀드렸죠. 임기 초반에 좀 약간 이제 전임자 탓을 할 수 있을 때 시장 예상을 모두 뒤집는 이제 강경한 관세 정책으로 일시적인 경기 둔화를 감수하더라도 이제 트럼프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들, 특히 이제 미국 제조업을 쇠퇴시킨 이런 불공정한 무역 구조, 이제 과도한 달러 강세, 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의 환율 조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너무 높은 금리,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엄청나게 커진 미국 부채 규모 재정 적자, 이런 것들 등등등을 모두 고쳐서 이후에 이제 높였던 관세를 협상을 해주면서 좀 내리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규제도 완화해주고 하면서 경기 활성화를 시키면 이제 임기 초반엔 좀 힘들었지만 중간 선거 이전에 Make America Great Again을 해냈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의 계획인 거죠. 문제는 이대로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럼 이제 트럼프가 이제 문제로 인식하는 것들 중에 이제 진짜로 고쳐야 할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 GDP 120%를 넘어선 막대한 미국 부채 규모죠. 2월 말 기준으로 연방정부 부채가 36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15년간 2배로 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이때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달러를 풀면서 경기를 방어하느라고 엄청나게 부채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풀린 돈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지금까지도 이 고금리의 이 비용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연간 이자 부담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지금 1조 1,5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84조 원이네요. 이제 약 가늠도 되지 않는 정도의 큰 돈인데 작년 미국 국방 예산보다 지금 커진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예산 균형을 맞춰야 된다. 베센트 장관이 공공지출 이런 돈 풀기에 너무 중독된 경제를 좀 디톡스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이유겠죠. 또 이제 10년물 금리가 떨어진 거를 최근 이제 임기 초반에 가장 큰 성과로 꼽는 것도 이제 이런 이유고요. 증시보다는 금리를 보고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이제 이런 엄청난 부채 구조 조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제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여겼었던 미국 국채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월스트리트 이제 출신 사람이 이제 브리즈워터 설립자 레이 달리오죠. 많은 분들이 레이 달리오 얘기는 이제 듣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레이 달리오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미국 부채 문제를 지적을 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굉장히 심각한 수급 문제가 있다. 이것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처럼 이렇게 부채를 막 찍어내면은 앞으로 누가 사고 싶어 하겠냐. 그 누구도 사고 싶어 하지 않는 국채를 팔아야 하는 그런 문제에 미국 정부가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중국을 지금 보시면은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 지금 요 분홍색이 차이나입니다. 중국인데 보시면은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7,60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었는데요. 이게 2009년 이후로 지금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이제 금과 같은 대체 자산으로 달러나 미국 국채 대신 이제 금이나 이제 다른 대체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를 계속 해 나가고 있죠. 이 배경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미국과 겪고 있는데 우리의 이렇게 많은 돈이 미국에 가 있는 게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게 됐고, 특히 지금 이 가팔라지는 것을 보시면은 2021년 이후로 특히 가팔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미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가 보유한 달러 자산을 다 동결을 시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같은 이제 반서방 국가들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경계심이 커지면서 이제 이런 중국을 비롯한 비서방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을 더 많이 사들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 돈으로 이제 미국 국채는 덜 사는 모습이 된 거죠. 물론 뭐 중국은 이제 여기저기 다른 나라에도 이 계좌를 많이 갖고 있어서 뭐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추세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 미국 국채를 외국인들이 얼마나 보유했는지를 보면은요, 지금 24%입니다. 생각보다는 많지 않죠. 근데 어쨌든 24%가 갖고 있는데, 어디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느냐? 1위가 일본이고요. 일본은 1위인데다가, 뭐 더 늘리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크게 줄이지도 않고 있고요. 2위가 중국, 3위가 이제 영국인데, 보면은 영국은 전통의 우방이라고 하는 영국은 계속 늘리는 반면에 이제 중국은 줄이는, 그러면서 이제 2위, 3위가 거의 맞닿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보면은 지금 뭐 캐나다, 룩셈부르크 뭐 이런 곳들인데, 캐나다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사주고 있는데 지금처럼 관세로 때리면은 참 사주기 싫겠죠.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걱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채 수요를 도대체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일단 너무나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 때문에 지금 이 국채 값이 이거 똥값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걱정이 있는 거고요. 뭐 미국 정부가 언제든지 동결시키면 되는 거네 라고 하는 우려도 있는 거고요. 이런 이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너무나 우방이고 뭐고 가리지 않는 너무나 공격적인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이 미국 이제 더 이상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우방국들에게까지 이제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채 수요를 앞으로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 정부에게도 상당히 큰 고민입니다. 최근에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한테 지금 달러 제재 위주의 정책을 재평가하라고 지시했다. 즉,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보고 나서 반서방 국가들이 움찔한 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달러에 대한 지위, 또 미국 국채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것 같은 제재는 이제 좀 다시 재고해봐라.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도 미국채 수요를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큰 상황에서 지금 사실 미국채 수요에 대해서 좀 균열이 가고 있고 금리도 상당히 높고 이렇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온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이제 지난주 빈틈없이에서 살펴봤었던 이제 말하라고 합의죠. 이 말하라고 합의 빈틈없이 댓글을 제가 보고 미국채 이러면 앞으로 누가 사주겠느냐라고 하는 댓글이 많았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번 편을 준비를 한 건데요. 이 말하라고 합의, 이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티븐 마이런 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지명자죠. 작년 11월에 발표한 이제 논문에서 밝힌 내용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무역 적자 축소, 뭐 미국 제조업 부활, 이걸 위해서는 이제 과도한 달러 강세를 바로잡아야 한다. 뭐 이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쭉 방안을 얘기한 거죠. 말하라고 합의는 이제 그중 핵심인 건데, 일단은 무역 상대국들한테 가혹한 관세를 먼저 부과하고 말을 듣게 만들어가지고 이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다자간 조정, 일명 말하라고 합의, 옛날에 플라자 합의 같은 이제 그런 것을 참여토록 하면 된다. 만약에 안 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서 미국 국채 수요가 좀 둔화된다면은 기존에 이 나라들이 갖고 있는 미국 정부 채권을 100년 초장기 팔 수도 없는 그런 국채로 교환하게 만들면 된다. 만약 싫어한다? 이걸 안 지키겠다? 그러면은 더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에서 제외시키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굉장히 양아치 같은 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이 그림을 본다면은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상호관세 4월 2일에 때린다라고 하기 전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이 관세 수위를 높게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를 여기서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죠. 만약에 이런 다자간 조정이 어렵다 하면은 미국 국채 보유자한테 수수료, 이자 송금에 대해서 1%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이제 그냥 돈을 더 받으면 된다. 우리의 위대한 미국 국채를 갖고 있고 싶어? 그러면 수수료를 내. 이런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냈죠. 이 수수료 구조도 또 무역 관세율에 따라서 또 차등 지급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이제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용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물론 현재까지는 트럼프 정부 경제팀 누구도 이거를 공식적으로 하겠다라고 한 사람은 없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하는 이제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부가가치세까지도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면서 4월 2일부터 상호관세를 매기고 협상을 하겠다 호언장담하고 있는데, 그 협상 조건으로 이렇게 미국 국채 강매 끼워 넣을 가능성이 없다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치자고요. 만약에 진짜로 마라라고 협의나 국채 강매를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미국채 수요가 앞으로도 잘 유지가 될까요? 이 마라라고 합의의 전제는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에 이제 순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물론 당연히 이 미국 패권이 단기간에 흔들리는 일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네 라고 생각하는 이 미국 소프트 파워, 미국 패권에 대한 반발심이 좀 늘어난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미국 증시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미국 예외주의, 미국의 나홀로 성장 이런 것들을 지지해온 미국 경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된다면은 이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달러 가치로 표시되는 미국 국채의 가치도 하락하고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것이 단기간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제목, 트럼프의 새로운 세계 질서가 달러 가치를 테스트하고 있다. 달러 가치로 표시되는 미국 국채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이 미국 내에서도 벌써부터 이제 걱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에 대한 신뢰 상실이 미국채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이 지금 달러 표시 증시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미국 주식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 이 외국인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증시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증시에서 자금 유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기술적으로도 이제 강매가 불가능한 민간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프리스가 분석한 건데요. 지금 이 초록색이 해외 정부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고, 파란색이 이 민간들이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이 미국 국채, 단기 국채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민간에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뭐 이 미국이 다른 나라 정부들 팔을 비틀어서 국채를 강매를 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그것을 본 미국 국채가 언제든지 저렇게 강매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은 민간도 그냥 이제 더 이상 못 믿겠다, 이제 무위험 자산이 아니네라고 생각하고 이제 투매를 할 수도 있겠죠. ING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미국채가 지금 전 세계의 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제 스왑,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갖고 있는 채권을 100년 만기에 팔지도 못하는 채권으로 강제로 바꿔라 라고 하면은 그건 사실상 채무 불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채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위험이 될 거고요. 뭐 이 협상을 통한 말로만 자발적인 스왑을 한다고 해도 뭐 이런 지금 이제까지 없었던 채권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치할 수 있는 상품도 없어서 연기금이든 중앙은행이든 이거를 현실적으로 사들이기도 엄청나게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미국채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취급되는 걸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매를 할 수 있겠죠. 가장 보수적인 것이 바로 채권 투자자들인데 이거 투자할 유인이 없다라고 이제 느끼겠죠. 그러면 이제 국채 대신 우량 회사채로 이동할 것이고 미국채는 벤치마크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ING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상식적으로 이거는 실행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달러의 이 기축 통화 패권도 약화될 수 있겠죠. 달러의 과도한 고평가를 해소한다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 일단 한번 약간만 요만큼만 낮추고 싶어 라고 하는 거랑 이제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는 거랑 어떻게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라라고 합의 같은 이런 국채 강매가 만약 상당히 어려운 옵션이다. 그렇다면 다른 옵션도 있다. 지금 미국 정부는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상식적인 옵션인데요.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행 규제 완화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미국 은행들이 더 많이 국채를 사도록 하면은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3월 5일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 이제 한 말인데요. 강화된 은행 보안 레버리지 비율 SLR 이 규제가 금융 안정성을 위한 안전장치가 아니라 구속 조건이 될 위험이 커졌다. 즉, 이 보안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는 규제를 강화한 것이 오히려 잘못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SLR 규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은행의 총 자산 대비 이 자기 자본 비율을 규제를 하는 건데요. 이 현행 SLR 규제에서는 미국 국채가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면서도 미국 국채를 은행들이 살려면은 자기 자본을 추가로 쌓아야 되기 때문에 더 투자를 하고 싶고 할 수 있어도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베센트 재무장관의 이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 SLR 규제에서 단기 국채는 제외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 버퍼를 조정을 해줘서 어쨌든 더 많이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제 페드가 이런 규제 완화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죠. 지금 이 미셸 보우먼 페드 이사가 페드의 이제 금융감독 부위원장으로 지명된 상태인데 이 미셸 보우먼 이사는 원래부터 이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 은행 규제 완화될 거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지금도 이미 대형은행들의 SLR 규제 비율이 훨씬 넘어서 있다. 뭐 규제 때문에 국채 투자를 못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미 5%보다 더 높은 6.4%인데 이 5%에서 4%로 발을 더 낮춰준다고 갑자기 국채를 더 사지는 않을 거다. 인센티브가 되기에는 규제 완화만으로는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또 미국은행의 국채 시장 비중이 6%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행이 더 많이 살 수 있게 해주더라도 뭐 전체적인 이 국채 수요를 높이거나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제 부작용도 있습니다. 특히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같은 채권 평가 손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은행이 뱅크런까지도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우려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일단은 미국 은행 규제를 완화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좀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국채 매입의 큰손 페드를 동원하는 겁니다. 일단 오늘 실제로 이 양적 긴축을 속도 조절하기로 페드가 3월 FOMC에서 결정을 했죠. 4월부터 지금 국채 재투자 중단 한도를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속도를 5분의 1로 확 줄이기로 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이 규모도 크게 통 크게 긴축 속도 조절을 해준 건데요. 이제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페드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를 이제 줄이는 과정입니다. 페드가 많이 사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오히려 갖고 있는 것을 재투자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오히려 안 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이제 사게 해줘야 된다. 그렇다면 양적 긴축을 조금 지금 줄이고 나중에는 이제 양적 긴축을 종료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겠죠. 지금 이 양적 긴축 속도 조절 이 이슈에는 사실 이 부채 한도 이슈라거나 영래포 잔고가 이제 바닥이 났다거나 나중에 이 부채 한도 이슈가 해결되고 나서 다시 재무부가 최대 8,500억 달러까지 부채를 찍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걸 누가 사주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페드가 등판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얽혀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국채 매입 큰손으로 페드가 다시 등판할 수 있다라는 것만 일단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이런도 이런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린 그 에세이에서 합니다. 이제 아까 국채 보유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내라? 이거는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만약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야, 나 더 이상 못 사겠어 하고 미국 국채를 팔아 제끼고 달러에 대한 수요도 약화되고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국채를 투매해서 금리가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페드가 자발적인 협조를 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페드가 자발적으로 국채를 매입하도록 이제 팔을 비틀어야 된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근거로 페드의 책무는 양대 책무, 고용 물가뿐만 있는 게 아니다.
장기금리 안정화도 페드의 책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즉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는 사고 단기 국채를 파는 방식으로 장기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과거에도 이런 정책을 했었죠. 페드와 재무부가 협업을 해서 하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페드를 동원할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 새로운 국채 큰손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안정적으로 가치가 유지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이제 주로 어떻게 가치를 유지하느냐? 달러, 금 같은 이 법정 화폐와 연동을 해서 1테더를 가져오면 1달러를 주는 식으로 우리는 가치를 지켜드립니다. 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제 테더, 서클, 바이낸스 USD 이런 식의 이제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들이 가장 시총이 큰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테더가 시총이 큽니다. 테더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1,435억 달러, 엄청나죠. 근데 이 테더가 지금 1달러와 우리의 1테더 가치가 연동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준비금을 달러와 국채로 주로 쌓고 있어요. 테더의 경우에는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지금 미국채 보유량이 무려 1,130억 달러에 달합니다. 1분기에는 90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엄청나게 늘었죠. 보유액 기준으로 보면은 19위 수준이지만 신규 매수 수요로 보면 3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더 키우면은 신규 매수 수요가 될 수 있겠다. 큰 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지금 정부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데이빗 섹스 크립토 차르가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가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밝힌 것도 이제 이런 이유고요. 실제로 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여기에 미국 국채 수요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미국 국채 수요를 보는 이유는 앞으로 미국 국채를 아무도 사주지 않는다. 그래서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미국 증시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런 지금 트럼프 정부의 계획들이 과연 그대로 잘 실행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국채금리를 안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